자,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인데 TAT2급 재무회계 이론 중에서 재고자산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재고자산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었고요. 대표적으로 상품, 제품, 그다음에 제조 과정에 있는 것은 제공품, 그다음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보유 중인 재고자산은 원재료, 거기 있는 소모품도 있다고 되어 있었죠. 자, 재고자산도 우리가 취득할 때 취득 원가에는 부대 비용 다 포함시켜야 되죠. 그죠? 근데 뭐는 빼줘야 돼요? 매입과 관련됐던 애누리, 그다음에 환출, 그다음에 매입 할인 이런 건 빼줘야 되죠. 그래서 순 매입액을 계산해 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 했었고요. 그다음에 매출원가 계산하는 방법, 이건 여러 번 설명해 드렸던 거라서 또 우리 원가 계산할 때도 워낙에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죠. 기본적으로 상품 규정에서 여기 기초 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기 매입, 그 다음에 기말 재고 빼주게 되면 계산되는 것이 매출 원가가 계산되어 그랬었죠. 매출 원가가 이렇게 계산된다는데, 근데 왜 이걸 계산을 갖다가 꼭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랬었어요. 지금 여기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우리는 대량 생산하고 대량 판매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여기 분기법으로 써는 것처럼 그 상품을 팔았을 때 원가하고 상품에 대한 매출 이익을 나누어서 기록하지 않죠. 이거는 주문 상품이나 고가품일 때 그때 회계 처리하는 방식인데, 지금 현재 우리한테 회계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또는 여러분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기록할 때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손익 계정에 매출 계정을 사용해서 한꺼번에 기록한다 그랬었죠. 이 상품 매출의 계정에는 원가도 이익도 그냥 다 포함시켜서 한 번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을 때는 매출 원가가 얼마인지 매출 이익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최소한 결산할 때 여기 매출 원가는 얼마가 나오고 매출한 거에 대한 이익이 얼마인지를 한번 꼭 계산을 해야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상품 계정을 사용해서 매출 원가를 계산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얘하고 세트가 있다 그랬었죠. 세트는 반드시 매출액과 그 다음에 매출 원가를 빼주게 되면 여기서 계산되는 것이 매출 총이익이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물론 여기 매출 원가는 지금 어디서 계산돼요? 요 위에서 계산되겠죠. 그래서 여기 매출 원가 계산되는 거, 여기서 계산된 게 여기 와서 그래서 매출 총이익까지 계산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 뭐였었냐면 요 단기 매입에다가 뭐는 더해줘야지 돼요. 여기 보통 좀 계정으로 따졌을 때는 운반비가 많이 있었는데 운반비 포함해서 운반비뿐만이 아니에요. 운반비 또 보험료 있다면 그다음에 뭐죠? 하역비라든지 뭐 등등등 많이 있죠. 이런 것들 다 포함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는 부대 비용이라고 그랬었죠. 근데 뭐는 빼줘야지 돼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매입 환출 그다음에 애누리 그죠? 이 계정이 하나였었잖아요. 그다음에 매입 할인 계정 이렇게 있었죠. 이거는 빼줘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 단기 매입액은 순 매입액이 계산이 돼야 돼요. 순 매입액으로 넣어주세요. 됐죠?
그럼 매출원가 계산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여기 매출액, 여기 나와 있는 이 매출액도 총 매출액으로 써줘야 된다 그랬었죠. 아니, 순매출액. 그래서 얘도 여기 옆에다가 해놓고서는 이거 계산할 때 매출액란에는 여기 매출 환입이죠. 환입이나 애누리 이런 빼줘야 되고, 또 매출 할인도 빼줘야 된다 그랬었죠. 그러면 계산되는 게 총 매출액에서 순 매출액으로 계산해야지 우리 계산하려고 하는 목적에 맞게끔 매출 총이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뜬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계정을 보시게 되면 상품에 대한 매출원가, 그리고 여기 기초재고하고 단기 매입액 여기 합쳐가지고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판매 가능액이라고 부른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매출원가하고 반대 기말재고를 합쳐도 판매 가능액이 되는 원리는 똑같죠. 판매 가능액에 대한 용어도 알고 계셔야 돼요 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드렸고, 자, 또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였었어요? 중요한 거, 자, 여기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의 관계를 보아하니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거기 선입선출법이라든지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그다음에 후입선출법 적용을 하게 되면 기말재고 금액이 계속 바뀌었었죠.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여기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의 관계만 따져서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기말재고가 증가하면 매출원가는 감소하겠죠. 그죠? 그래서 기말재고를 갖다가 우리는 자산이라고 보고 매출원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에 따라서 기말 여기 재고 자산이 감소하면 비용은 증가하죠. 그리고 자산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계정들이 재무제표에서 이익이라든지 자본, 법인세 비용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문제에서는 과소평가라든지 과대평가라든지 이런 용어를 갖다가 물어본다 그랬었죠. 그래서 기말재고가 감소하게 되면 매출원가는 증가하는데 요 재무제표의 영향은 반드시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지만이 과대평가가 됐느니 과소평가가 됐느니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맞출 수 있다고 했었죠. 예, 잘 기억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기말재고의 평가 방법에는 우선 기말재고자산을 평가하려면 수량도 알아야 되고 단가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먼저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에는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혼합법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계속기록법과 실무에서는 실질재고조사법 두 개 합쳐서 혼합법으로 사용한다 그랬었고요.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개별법하고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그다음에 후입선출법 이렇게 있다 그랬었죠. 개별법은 원가 계산이나 물량 흐름이 제일 정확하긴 하지만 단점은 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가가 워낙에 많이 들어가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는 여기 선입선출법이나 그다음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을 사용한다 그랬었죠. 근데 이런 것을 사용할 때 전제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전제 조건은 뭐라 그랬었죠? 물가는 항상 상승한다는 물가 상승의 전제 조건을 갖고 있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따로 이게 묶어서 가중평균법이란 용어로도 사용합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가중평균법에 대한 설명도 해드렸고요. 자, 기본적으로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했을 때 그때 기말재고가 가장 크게 계산된다 했었죠. 그죠? 자, 기말재고가 가장 크다면 반대로 매출원가는 가장 작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맨 밑에 있는 그 후입선출법인 경우에는 기말재고는 가장 적겠지만 매출원가는 가장 크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말재고의 시가가 가장 잘 반영되는 방법이 선입선출법이라 그랬고,
그다음에 매출원가에 그 시가가 제일 잘 반영되는 방법은 후입선출법이라 했었죠. 지난번에 여러분 이거 배울 때 되게 헷갈렸는데 지금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헷갈리지는 않는 모양이네요. 잘 됐어요. 자, 여기서도 제가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그 기말재고와 그다음에 당기순이익, 자본, 법인세 비용, 매출원가 반비례하는 대소관계를 이렇게 표시해놨죠. 조금 전에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기말재고 금액이 가장 크게 계산되는 방법은 선입선출법이었죠. 그 다음에 가장 기말재고가 적게 계산되는 방법은 후입선출법. 그죠?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자산과 비용은 반비례 관계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원가는 선입선출법일 때 가장 적게 계산이 되죠. 여기 후입선출법일 때 가장 크게 계산되죠. 그래서 요 대소관계 잘 기억해 두시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말재고자산에 대해서 이익자본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과대평가, 가수평가에 대한 그 부호, 그 관계를 설명해 드렸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에 대한 저가법. 재고자산을 갖다가 결정하려고 그러는데, 재고자산의 금액을 결정할 때 우선 아까 설명해 드렸던 네 가지 방법으로 결정이 된 다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아니, 있어요. 재고자산이 지금 현재 장부의 가액과 그다음에 시가, 시장의 가치와 비교해서 시장의 가치가 더 떨어져 있다면 우리 원가가 비싼 거죠. 근데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비용은 인식되면 바로 기록하기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재고자산을 결정할 때 이슈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뭐가 있다 그랬었죠. 우선은 수량의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랬었죠. 그죠? 뭐 결정할 때? 재고자산 결정할 때 또는 단가가 차이가 날 때가 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기말 재고자산을 결정할 때 기말 재고자산은 결정이 됐는데 그 차이가 장부 가액과 또 하나는 우리 실제 그 가액이 실제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랬었죠. 장부 가액이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예를 갖다가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자, 지금 먼저 기말 그 재고자산에서 여기 첫 번째 설명드린 것은 우선 단가가 차이 났을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주는지 설명을 여기 해놨어요. 저가법의 회계 처리. 자, 기말 재고가 수량은 200개예요. 근데 장부가액으로는 단가가 1,200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재고자산은 지금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게 24만원 기록되어 있었는데 얘 재고조사해 봤더니 수량은 똑같지만 지금 회사에 여기 시가를 따져봤더니 얘는 지금 1,000원이래요. 그럼 우리 장부는 1,200원인데 지금 여기 시장에 값어치는 1,000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결산할 때 기말 재고 금액을 24만원으로 하면 안 되고 현재 시가인 20만원으로 기록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얘는 단가가 차이 난 거죠. 200개에 대해서 단가 얼마 차이가 났어요? 200원? 그러면 4만원 얘는 저가법에 의해서 시장의 가치가 더 떨어졌을 때는 그 차이 나는 비용만큼은 지금 회계 처리 해주라고 기업회계 기준에서 해놨죠. 그래서 단가 차이에 대한 계산이 이렇게 되었으면 여기 차이 나는 금액 얼마가 차이 났어요? 4만원 차이 났죠. 그래서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써야 되겠죠. 근데 틀렸지. 그죠? 그래서 여기 재고자산 평가 손실 4만원, 그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4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단가 차이에 대한 회계 처리가 끝나는 거죠. 되셨나요? 그런데 얘가 다음 해에 지금 1,000원이었던 단가가 다시 회복이 됐다면 지금 1,200원으로 다시 올라갔다면 뜻이죠. 그럴 때는 다시 회복시켜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다음 해에 재고자산을 갖다가 시가로 다시 계산을 해봤더니 원위치 됐대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이렇게 없애주고 대변에 기정을 뭐라고 쓴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으로 다시 되돌려 놔야 돼요. 지금 여기는 4만 원만 썼지만 지금 여기 순서를 보게 된다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연도수는 2020년이라고 가정하고요. 우리 장부의 그 단가는 1,200원이었는데 지금 시가를 조사해 봤더니 얼마였었어요? 1,000원이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차이가 났던 4만 원만큼을 재고자산 평가 손실 해 줬단 얘기예요. 그런데 다음해 2021년이 됐을 때 얘를 갖다가 다시 조사를 해 봤더니 얘가 지금 금액이 얼마로 뛰었냐면, 만약에 1,300원이 됐다 할지라도 그 전에 가격이 얼마였었어요? 우리가 인식했을 때 손실은 1,200원이 기준 금액이죠. 이걸 넘어갈 수 없다 그랬었어요. 맥시멈 환원 시키더라도 처음에 단가에서 그 재고자산 그 평가 손실 처리했던 것만큼만 회복시켜 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금액이 똑같이 여기 4만 원만 이렇게 환원시켜 주는 거란 뜻이죠. 됐죠? 여기 평가 충당 금액도 4만 원이 이렇게 돼야지 맞는다는 얘기고요. 자, 이번에는 재고를 갖다 기말 재고를 가서 실사를 해봤더니 이번에는 수량이 차이 나는 경우예요. 조금 전에는 단가가 차이 나는 경우를 먼저 했었죠. 그래서 수량을 조사를 해봤더니 기말 재고가 200개 있고 그 다음에 단가는 1,200원. 아까하고 똑같아요. 장부 금액이 그래서 24만 원인데 이번에는 뭐가 차이가 났나 봤더니 수량이 차이가 났어. 200개가 아니라 실제 재고 수량이 18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실제 재고 금액은 24만 원이 아니라 21만 6천 원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때는 회계 처리 어떻게 해요? 수량이 차이가 나고 있죠. 그래서 20개 그다음에 단가는 1,200원짜리 합치면은 금액이 얼마가 돼요? 24,000원이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지금 당장 상품에 대한 수량이 차이 난 거잖아요. 그죠? 24,000원. 그래서 상품 빼줘야지 되고 차변에 뭐라고 써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수량이 차이 났을 때는 재고자산의 수량 차이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었는데 첫 번째는 정상 감모라고 그랬었죠. 두 번째로는 비정상 감모라는 용어를 썼고, 비정상 감모는 계정 그대로 재고자산 평가 감모 손실이라고 쓰면 돼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 영업 외 비용 계정이죠. 정상 감모는요, 매출원가 처리하는 거예요. 팔렸다고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정상은 우리가 예측한 범위 내에 있을 때 정상이라는 용어 사용했었고요. 비정상은 우리가 예측한 수량보다 차이가 더 많이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비정상 감모라고 쓴다 했었죠. 그래서 여기 회계 처리해 놓은 금액이 정상 감모분이라고 얘기했다면 차변의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비정상이라고 얘기했다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 그 다음에 여기 상품 빼주는 건 똑같죠. 수량이 지금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도 다시 한번 설명했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인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매출원가 처리하시고요. 비정상인 경우에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처리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여기까지가 일단 재고자산에 대한 수량 차이와 그 다음에 단가 차이에 대한 회계 처리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인식, 그래서 이것도 많이 해봤었죠. 미착상품 또는 미착품이라고도 부르죠. 미착품, 다른 말로도 미착상품이라는 용어도 써요. 또는 원재료일 경우는 미착 원재료라고 쓰겠죠. 우린 이를 갖다가 통칭해가지고 미착품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얘는 계약 조건에 따라서 우리 재고에다가 포함시킬 수도 있고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랬었죠. 현재 우리 창고에 갖고 있는 재고자산이 지금 100만 원어치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자, 미착급 중에서요. 지금 우리가 그 구매를 해서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20만 원어치 지금 태평양 건너오고 있어요. 저 운송 중에 있는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재고 자산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재고 자산은 얼마로 기록해야 돼요? 120만 원으로 기록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계약 조건이 도착지 인도 조건이었다면 재고 자산에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재고 자산은 얼마로 그대로 기록한다? 100만 원으로 기록한다. 자, 이번에는 시송품 또는 시용품이라고도 부르죠. 시용품은 아직 판매가 된 건 아니에요. 근데 한번 미리 사용해 보라고 우리 재고 자산이 나간 걸 얘기하는 거죠. 시용품이 현재 얼마나치 나가 있냐면 20만 원어치 사용해 보라고 벌써 고객, 소비자들한테 보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매입자가 구매 의사를 밝힌 그 금액이 15만 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말 재고는 얼마로 표시해야 되겠어요? 105만 원이라고 표시해야 되겠죠. 매입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한 거는 매출, 판매된 것으로 보니까 재고자산 남은 거는 얼마만 남아있는 거예요? 105만 원만 남아있겠죠? 그래서 여기 똑같이 또 이를 표시해 주신다면 재고자산은 얼마를 표시한다? 105만 원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해놔야지 잘했다고 할까? 그래서 재고자산은 여기서 15만 원을 뺀 금액 이렇게 재고자산 105만 원 표시해야 되겠죠? 자, 적성품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번엔 적성품 또는 위탁품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제품이나 상품을 갖다가 지금 위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반대로 수탁자 입장에서 고객한테 아직 판매 안 했으면 재고로 포함시켜야 되고 판매가 됐으면 빼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 적성품으로 20만 원어치를 갖다가 지금 맡겨놨어요. 근데 거기서 15만 원어치는 판매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재고자산은 얼마가 남아있겠어요? 5만 원만 남아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고 100만 원에다가 여기 적성품으로 남아있던 금액 5만 원 합쳐갖고서는 105만 원이 재고자산의 금액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TET 2급에서요 결산자료 입력할 때 우리 보통 기말 재고 주어지면 입력만 했었죠. 근데 TET 2급 전산 세무 2급에서는 기말 재고 그대로 입력하라고 호락호락 주지 않아요. 이거 포함시켜놔요. 그래서 기말 재고 금액이 정확히 얼마가 반영돼야 되는지 결정하라는 게 주된 시험 문제예요. 그리고 아까 거기 기말 재고에 대해서 수량의 차이 또는 단가의 차이 있죠. 그거 적용하게 되면 기말 재고 금액이 또 바뀌죠. 그래서 여기 세무 2급에서는 지금 제가 여기 설명해 드렸던 재고자산에 대한 저가법 적용, 수량의 감모 적용 또는 여기 재고자산의 인식 요거 적용 요걸 포함시켜 가지고 기말 결산자료에 기말 재고자산을 입력하도록 시험 문제가 출제되어 있어요. 그걸 준비하시려면 요 내용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기말 재고자산에 대한 거 설명을 쭉 다 해 드린 거랍니다. 세무 2급에서는 다시
세무이급에서는 전산세무이급이나 여기 TT이급 똑같아요. 기말재고 그냥 주지 않아요. 이거 반영해서 금액 조정한 다음에 입력하도록 하는 게 시험 문제라고 했었어요.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재고자산 끝. 저도 여기서 멈추렵니다.